자, 230쪽 징수 방법 들어갔습니다. 자, 같이 보죠.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저 밑줄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부가징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방법 여러분?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신고 납부가 없습니다. 그러면 잠깐 보세요. 취득세와 등록세는 원칙이 뭐였고 여러분? 신고 납부였고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뭘로 갔어요 여러분? 보통 징수로 갔단 말이야. 여기가 바로 취득세에서 원칙적인 부가징수 방법과 예외적인 부가징수 방법이었죠. 그런데 어디로 오면 재산세로 오면 재산세는 신고 납부가 없고 뭐밖에 없다? 보통 징수 방법밖에 없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통 징수는 항상 액션을 누가 치는 거죠? 과세권자가. 그래서 여기 1번에 보시면 관할지방자치단체장. 누구를 말하죠 여러분?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세액을 산정해서 무슨 방법으로?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는 거죠. 그러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원칙이 납세 의무자가 액션을 취하는 건데 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가산세가 부과되겠죠. 그래서 신고 안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를 안 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재산세는 신고 납부가 없고 뭐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징수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재산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재산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맞은가 틀린가? 무조건 틀린가? 재산세는 가산세라는 것이 절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출전이 아주 이런 걸 장난쳐요. 그럴듯한 말을 만들어갖고 재산세를 설명하면서 가산세 부과합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게임은 끝났다. 맞았다 틀렸다. 무조건 틀린 거죠 뭐. 그러나 재산세를 하더라도 납부기한 내 납부를 안 하면 뭐는 부과되죠? 그렇죠. 가산금은 부과돼. 가산금은 부과될 수 있지만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도 뭐는 없다. 가산세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2번은 실무 절차 규정인데요. 같이 눈으로만 보시면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뭐죠? 과세 대상 별로 구분한 밑줄 구분한. 요즘은 이런 것도 자꾸 시비 거네요. 과세 대상별로 뭐야? 구분한 납세 고지서에 과세 편의가 세액을 적어 늦어도 며칠 밑줄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밑줄 발급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아주 중요하죠. 소액 징수 면제 별표 2개.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를 징수할 세액이 자 이거죠. 얼마? 2,000원 동그라미. 그런데 뒤에 나오는 미만이 중요하죠. 미만인 경우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소액 징수 면제. 이때 소액 징수 면제할 때 소자 동그라미 2,000원 할 때 이자 동그라미. 그래서 이거를 소이로 여러분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 소이. 소액 징수 면제할 때 소이는 소액은 얼마다? 2,000원 미만이다는 얘기죠. 제 마지막 세 번째 여자입니다. 누구? 소이. 제 첫 여자가 누구랬죠? 설이. 근데 문제는 설이는 기억나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몰라. 어디서 왔었는데? 어디서 나왔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등록면허세에서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등기나 이전 등기할 때 세는 1,000분의 얼마다? 2. 그래서 설이는 2. 1,000분의 2.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0이. 0이 어디 다녀? 공장이죠. 그래서 공장 용지 항상 몇 프로? 0.2%. 그 세 번째 소액 징수 면제에서 소액은 얼마다? 2,000원 소이.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때에 자 시험에 이렇게 멘트가 나왔네요. 제가 멘트를 할 테니까 맞는 표현인지 틀린 표현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를 징수할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맞는 편이에요? 틀린 편이에요? 틀렸죠. 아, 2,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뭐라냐면 미만이라고 그랬죠. 미만. 그러니까 1999원까지가 징수가 안 하는 거고 2000원부터는 징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는 여러분이 2000원에만 초점을 맞출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만과 이하, 이상과 초과를 구분하는 이제 가끔가다 장난도 칩니다. 그래서 이런 멘트를 했더니 또 어떤 분이 글을 올렸어요. 게시판에. 중학생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힘을 주어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있대. 그 중학생도 마치는 미만 이하도 몰라서 틀리냐 그러면 한번 진짜 글 올랐어요. 요거 강조해서 2,000원 미만입니다. 1999원까지를 징수 안 하는 거고 2,000원 징수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중학생도 안 되는 걸 지식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고 그래. 잘났다. 얼굴 보고 싶었어 내가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학교 짜먹는 없더구만. 자, 2,000원 뭐야 여러분? 미만. 이게 참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 진짜 난이도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글자 이렇게 갖고 장난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사장에서 여러분 정상적으로만 풀면 되는데 이게 고사장에서 긴장된 상태고 빨리 넘어가려다 보니까 그냥 2,000원 그렇지. 근데 출제는 미만이야. 이런 식으로도 문제 장난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거 당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소액 징수 면제는 무슨 의미냐? 자,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누가 계산해 준다?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줘? 고지서. 그러면 고지서를 보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세법상. 교부송달이 있고 우편송달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란 게 있어요. 교부송달은 글자 그대로 직접 사람이 갖다 주는 거야. 그다음에 우편송달할 때는 이렇게 납세 고지서나 도촉장이라든지 이러한 납세의 성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서류를 보낼 때는 반드시 우편으로 보낼 때는 등기 우편으로만 보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지서를 보내는 방법은 사람이 직접 갖다 주는 방법이거나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을 동원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보내려면 뭐가 발생해? 발송 비용이 발생하죠. 아니 우리 우체국 가서 등기하려면 돈 내야 되잖아. 통상 우편이 아니잖아. 그러면 징수할 비용보다도 징수할 세액이 어떻게 하면 적으면 오히려 징수하는 것이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럼 이럴 땐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징수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요거는 납세 의무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납세 행정의 효율성 측면이죠. 여러분 부동산 학교에서 여러분 투자 의사 결정을 배울 겁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투자 행위를 인해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분 수익과 그 투자의 행위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인 증분 비용을 비교해서 반드시 투자를 할 때 그 투자에 따른 증분 수익이 증분 비용보다 뭐 할 때? 클 때만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런 거 아직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맨날 할 수가 없어. 근데 어떤 특정한 투자의 행위를 했는데 그 투자 행위로 해서 증가되는 수입보다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뭐하다면 크다면 이때 투자하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죠. 리젝트 해야죠. 똑같이 징수할 비용보다도 징수할 세액이 적으면 징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소액 징수 면제.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이야 이거.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그냥 눈으로 보시고 여러분 쭉 넘어갈게요. 어디 보시냐면 2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재산세 현황 부과라는 게 있네, 여러분. 옆에다 적으세요. 실질 과세 원칙이에요, 역시.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밑줄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뭐하면 다를 때가 항상 문제죠, 뭐. 그러면 이때 공부상과 사실상이 다르면 이때 둘 중에 어떤 거를 기준해서 과세할 거냐 그 얘기야. 그럼 당연히 우리는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 손님 상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상? 사실상이죠 뭐. 끝이야 게임. 그래서 실무에서 자 제가 아까 1층에서 올라오는 어떤 여성분이 돌아다니면서 안녕하세요 고객님 사장님 제가 이번에 길동역에서 좋은 오피스텔을 분양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광고지를 뿌리더라고요.
안 받아요. 그랬어요. 그거 받아봐야 내가 어디에 이걸 또 내가 뒤처리를 해야 되거든. 근데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그 추운 날에 저 역 앞에서 그 중학생 정도나 학생 되는 애들이 그 알바를 하는지 뭐 전단지를 이렇게 돌리더라고. 아, 그것도 이렇게 학생이다 보니까 좀 두껍게 죽으려는데 줄지 말까 줄까 말까 막 하더라고서 뭐 알바 하나 보지? 예, 그래서 줘 그래서 받았는데 아유 참 그렇습니다. 내 딸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고 그 한참 즐거운 나이에 이쁜 나이에 그래 그 추운 날에 발발 떨면서 이걸 아저씨가 또 이게 무섭잖아. 애들 보니까 슌칙하게 생겼잖아 제가. 이러니 씨 주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아저씨 표정이 보니 영씨 그러니까 어쩔 줄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주는 거지.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한 장 줘봐요. 그래갖고 받아왔더니 뭐 헬스클럽 몸짱 이런 거만 해놨더라고. 씨 나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 나는 이건데 씨 완팩인데. 그래서 여기 와서 네. 자 OPT를 보세요. 건축법에서는 OPT를 뭘로 보죠, 여러분? 업무시설로 봅니다. 근데 그건 오로지 공법 얘기야. 우리 세법은 무슨 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OPT라는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겸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죠. 그러면 이 OPT를 사업자로 사용하면 그냥 얘는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는가? 근데 이 OPT를 뭘로 사용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때는 뭐가 부과되는가? 주택으로 봐 우리 세법은. 이해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야. 그래서 이걸 OPT를 만약에 뭐로 사용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우리는 뭐로 본다?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뭘로 과세할 뿐만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얘는 주택수에 어떻게 하는가? 잡힌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어떤 분이 1세대 1주택인 사람이 1세대 1주택을 양도했어. 그래서 2년을 보유하고 양도했대. 우리 공인중개사와 당연히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했으면 비과세 맞습니다. 고객님. 걱정하지 말고 파세요. 그래서 그래요? 하고 팔았어.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추징이 들어와 버렸어. 거기다 뭐가 얹혀갖고 가산세가 얹혀갖고 왔어요. 가산세. 왜 그런가 우리 세법은. 이거를 뭐로 사용하면 뭐로 본다고. 주택이야. 그럼 우리 세법은 2주택자로 판정되는 거야. 2주택자. 그럼 얘를 주거용으로 봐서 주택분 재산세를 가는 과세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가 뭐냐? 그거야 바로. 공보상의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면 우리 뭐에 따라서 과세한다? 사실상 세법의 가장 기본 원칙인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뭐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고 여러분. 주택.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공인중개사 되셔서 OPT를 임대차 계약서 쓸 때는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쓸 때에 임차인의 용도를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임차인이 이거를 뭐로 사용하는지 임대인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업자로 쓰면 문제가 없어. 근데 이게 사업자로 사용하지 않고 뭐로 사용하면 근데 요즘 역세권 OPT를 이 주거 기능이 강화된 OPT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 젊은 직장인들을 위해서 OPT를 하더라도 주거 기능이 강화된 OPT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럼 뭐로 잡힌다고 우리 세법은? 주택으로 잡혀 여러분. 주택. 그러면 다주택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주의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번 세부담 상한이 있네요. 여러분 세부담 상한에다 꼭 적어놓으셔야 돼요. 모든 보유세 공통상입니다. 세부담 상한. 자, 이것도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음에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합니다. 자, 세부담 상한. 이때 여러분 세부담 상한을 보면 써져 있어. 제목에. 세부담, 재산세 부담의 상한선이죠. 그러니까 올라가라,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그래요. 그럼 이건 일종의 세부담 상한선 여러분 배웠겠지.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 배우셨어요? 안 했다고?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 모르죠. 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를 모르지. 자, 여기 소변 금지가 있잖아.
그래서 뭐 수요와 공급의 일치가 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설정되는 거죠. 근데 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되는 점에서 결정된 이 균형 가격이 정상적인 소비가 힘들 정도로 너무 높게 올라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걸 올라가라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라고 규제하는 게 바로 뭐야? 최고 가격제죠. 그러면 최고 가격제는 균형 가격 아래서 설정이 돼? 위에서 설정이 돼? 응? 어디? 왜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나온 노래가 바로 위아래, 위아래가 그래서 나온 거야. 까불고 있어. 최고 가격제는 균형 가격 아래에서 설정이 돼? 위에서 설정이 돼? 아래에서 설정해야지, 아래에서. 이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 소비할 수가 없을 정도야. 그러면 이 정상적 소비가 불가능하니까 이 균형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만큼 올라가라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라는 게 바로 뭐야? 최고 가격제. 최고 가격제. 그럼 최고 가격제 반대는 뭐야? 최저 가격제죠. 최저. 그럼 최저 가격제는 시장에서 형성된 임금이 너무나 낮은가. 그래서 이 시장에서 형성된 임금을 받으면 절대적인 생계 유지가 힘들어. 그래서 요 시장에서 형성된 임금으로 내려가라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지 마라라고 규제하는 게 바로 뭐야? 최저 가격제죠. 그러면 여러분은 요걸 외울 때 최고 가격제는 항상 균형 가격 어디에 설정해야 돼요? 아래에서 설정의 의미가 있어. 위에서 설정할 의미가 없어. 최저 가격제는 당연히 균형 가격 어디에서? 위에서 설정해서 밑으로 내려오라 내려오지 마라. 내려오지 마라는 얘기야. 다시 한번. 최고 가격 올라가지 마라니까 균형가가 아래 설정이 되는 거. 최저 가격은 아래로 내려가지 마라. 그러니까 균형 가격 위에서 설정이 되는 거죠. 요 최저 가격제 대표가 바로 여러분 최저임금제 생각하시면 되죠. 알바생들. 또 거꾸로 최고 가격제는 대표인 것이 바로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죠. 특히 공공용지를 택지로 공급받아서 아파트 등을 신청했을 때는 무슨 제도가 적용돼요? 아파트 상한가 제도 적용되잖아. 이게 시장에서 형성되는 분양가격이 젊은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재테크, 재산 형성이 어렵다는 이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야. 기성세대는 예전에는 내 직장 생활하거나 뭐 하면 내가 2년, 3년, 5년 적금을 불입하고 정기적금 뭐 재형저축 불입하고 그래도 평소에 소비를 조금 늘리고 저축을 하면은 그만큼 나중에 3년, 5년 지나면 재산 형성이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 지금 봐. 저금리죠. 저금을 해도 재산 형성이 안 돼. 그래서 힘들어.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빨리 뭐가 있어야 돼? 종잣돈 확보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 종잣돈 확보가. 올라가라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이게 바로 뭐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이죠. 즉 재산세는 한 번 내 매년 내. 매년 낸단 말이야. 근데 이 매년 내는 세금이 계속 세부담이 증가되면 그만큼 재산세율 부담이 어떻게 되니까? 커지니까. 그걸 일정한 선에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뭐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이야. 그래서 이거는 어디의 공통상이야? 꼭 적어놔야 돼. 보유세 공통상이야. 요 세부담 상한선은 어디에서만 나온다고? 보유세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제도야. 다른 데서는 없어. 취득세, 등록물세, 양도세,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없어. 그런데 뭐 어디서는 보유세는 뭐가 나온다? 세부담 상한선이 나온다. 자, 기본 이론 마지막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 맨날 이렇게 못해. 자, 그러면 세부담 상한선은 한마디로 말해서 과세필에다 세율을 곱해서 올해 세액이 나왔어. 올해 세액이 결정됐어. 그러면 올해 결정된 세액을 무조건 고지서 보내느냐? 아니, 무조건 고지서 보내지 말고 보내기 전에 당의 재산이라서 작년에 부과된 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작년에 부과된 세액의 상한선을 초과라 초과하지 마라. 초과하지 마라. 요 부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분이 계시네요.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올해 부과되는 세액은 작년에 부과된 세액을 비교해서 작년에 부과된 세액의 뭐를 상한선을 올라가라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그래서 무슨 가격제야? 최고 가격제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미 학기에서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를 배웠다면은, 예, 더 이상 크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내가 다 하고 있네, 이런.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외우셔야 될 게 뭐냐? 요 상한선을 외우셔야 돼요. 상한선을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한선은 원칙과 예외로 구분이 되는데요. 원칙은 150%입니다. 150%. 몇 프로요? 150%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올해 부과되는 세액은 작년에 부과된 세액의 몇 프로를 150%를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하는 세액이 나오면 있는 걸로 봐라, 없는 걸로 봐라, 없는 걸로 봐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150%의 비율이 여러분 결코 낮은 비율이 아니죠. 엄청나게 높은 비율이야. 자, 봐.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는 작년에 부과된 재산세 몇 프로까지는 50%까지는 증가시켜서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올해 부과되는 작년 세액의 5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소득은 작년에 비해서 50% 증가됐냐고. 감소만 안 되면 다행이야. 요즘은. 내 임금의 증가폭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물가 상승폭은 이만큼 더 큰 거죠. 그럼 내 실질 소득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되는 거죠. 응? 그래서 저는 실질 소득이 매년 감소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못 살겠대. 심각하게 고민했죠. 도장을 찍을 건가냐 말 거냐. 왜? 매년 버는 돈은 변함이 없는데 물가는 어떻게 하는가? 계속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얘는 재산세를 어떻게 했다냐? 50%까지 받아먹겠다는 얘기야. 결코 이 비율이 낮은 게 아니야. 엄청 큰 비율이야. 그래서 예외적으로 아무리 세금이 부과된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게 뭐죠, 여러분? 주택이죠. 가장 기본적인 뭐니까? 의식주니까. 그래서 항상 주택이 나면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라 그래서 세법에서 주택은 우대 규제, 부담을 무겁게 해야 돼, 가볍게 해줘야 돼? 가볍게 해줘야 돼, 세부담을. 그래서 주택일 때는 요 세부담 상한선을 주택의 가액에 따라서, 자, 책을 보세요. 얼마면? 3억 이하. 공시된 가격이 얼마이면 3억 이하 돼. 그럼 이건 소액 주택이니까 요 때는 105%. 공시가격이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공시가격이 6월 초과 몇 프로? 130% 세부담 상한선을 따로 정하겠다 그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세부담 상한선이 나오면 출제는 여러분한테는 역시 주택을 가지고 물어볼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이명박 정부일 때는 이게 300%였어요. 300%. 그걸 개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50% 낮춘 거야, 이것도. 그런데 거기서도 또 뭐는 주택은 가격에 따라서 얼마? 105, 110, 130. 요걸 외워야 되는데 105, 110, 130 이렇게 외우시는 거나 아니면 나 세 개 다 못 되겠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출전해서 여기서 세부담 상한선 장난친다면 이거 갖고 장난칠 수밖에 없어요. 즉 주택의 공시가격이 얼마 초과하면 6억을 초과 때 세부담 상한선은 몇 프로야? 130인데 요걸 출전 살짝 150%이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었어. 예상하고 있어. 출전이 요걸 뭘로 고칠 수 있다? 150으로. 요것밖에 없어 고칠 수 있는 거야 출지연이. 그럼 굳이 제가 6억 초과할 때 130%, 150% 찍은 이유는 뭐냐? 사실은 개정되기 전에는 150%였습니다. 아까 150에 300이었었다 그랬죠? 그때 요거는 150이었어. 그거를 내리면서 150으로 내리면서 요거를 150에서 130으로 내린 겁니다. 그러면 출전들은 요런 거 좋아합니다. 고친 거, 개정된 거. 그래서 요거 한번 좀 봐주시고요. 다만 요 세부담 상한선은 재산세만 나온다. 보유세에서 공통상이다. 보유세 공통상이다. 그리고 232쪽 맨 밑에 2번 있죠? 거기부터는 들어가지 마. 들어가는 순간 죽음. 그런데 작년에 여기서 실무 절차 규정이 나와버렸어. 환장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작년에 종합 문제가 최고 난이도 문제로 나와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뭐, 그랬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게 나올 수는 없어. 여러분은 다행이야. 어우, 작년에 안 본 게 다행이다. 자, 235쪽, 물납과 분할납부가 있습니다. 땡땡 적으세요. 물납과 분할납부 땡땡. 그리고 적으세요. 납세 의무 편의 제도야. 이 물납과 분할납부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납세 의무 편의 제도입니다. 즉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때 편의를 봐주는 제도야. 그래서 우리 세법상 납세의무 편의 제도는 물납, 분할납부, 연부, 연납이 있는데 재산세에서 납세의무 편의 제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뭐 물납과 분할납부. 근데 결론부터 내릴게요. 작년에 물납 단독 문제 나오면서 더럽게 어렵게 나왔어. 출전에 못 맞추게 하라고 냈어. 아주 작정을 하고 냈어. 기가. 다행이야. 올해는 안 나와. 그런데 여러분 이때 물납과 분할납부라는 납세 의무 편의 제도도 여러분 모든 납세무자한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놔요. 여러분 옆에다. 고액의 납세무자한테만 인정됩니다. 납세 의무 편의 제도는 누구한테만 인정한다? 고액의 납세무자만 인정해. 모든 납세무자에게 인정되는 제도다. 그럼 맞았다고 틀렸다고? 틀렸다고 여러분. 아무나 할 수가 없어. 누구만 해? 고액. 그러니까 과세관청도 누굴 좋아해? 세금 많이 낸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 집 아저씨도 돈 많이 벌어오는 아저씨가 이쁜 거죠? 네. 똑같이 과세관청도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뉴스 시간에 보시면 여러분 유명 연예인들 중에서 모범 납세자 표창장 막 상신하고 뉴스 시간 나오죠. 세금 많이 낸 연예인이다. 뭐 대표적인 누구누군지 아실 거예요. 뭐 윤은니 뭐 이런 유명 연예인들 세금 잘 낸 사람들 표창장 줘. 그리고 그 사람들 하루 일일 바로 뭐 하냐? 세무서에 나가갖고 일일 안 내어내죠. 띠 들르고. 못 보셨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 강동 세무서도 한번 나올지 모를까. 유명 연예인들이 이렇게 한두 명씩 이렇게 나가 세무서에 그 납세자 표창 받으신 분들. 그래서 띠 들고 일일 안 내죠. 그러면 그 분들이 그거에 납세 행정에 협조해 줬죠. 그러면 또 역시 뭔가 우리 과세관청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죠. 기브앤테크야.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일방적이란 건 없어. 사랑에도 그런 거 아니야? 사랑도 일방적이란 건 있어, 없어? 없어. 까불고 있어. 난 받아보질 못해서 탈이지만. 똑같아. 이 연예인들이 유명 연예인들 바쁜 시간에 와서 여기 일일 동안 와서 봉사활동 하죠? 봉사활동이 아니야. 그 대가가 주어져. 그게 바로 뭘까요? 네, 세무조사 5년간 면제 줍니다. 큰 거예요, 여러분. 세무조사 5년간 면제 받아. 그래서 납세 행정에 이렇게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뭔가 줘야지. 그게 바로 대표인 것이 바로 뭐냐? 네, 세무조사 5년간 면제 줍니다. 그러니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뛰들고 나와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 물납은 여러분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다음 페이지 236조. 분할납부 별표 하나. 특히 요거는 개정이 됐어, 올해 또. 자, 분할납부는 몇 번으로? 2번으로 분할해 납부하는 걸 뭐란다, 여러분? 분할납부랍니다. 자, 거기 분할납부 대상자, 분할납부 기한.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 밑줄 500만 원 초과. 500만 원 초과.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납세의무 편의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 한다? 고액의 납세의무자만 돼서 여기서 고액은 얼마야? 500만 원 초과야. 자, 그래서 내가 고지서를 받았더니 재산세 고지서에 재산세가 500만 원이 왔어. 얼마가 왔어? 예누레시 딱 500만 원이 고지 날랐어. 그러면 나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니까 세무서장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야, 시장아, 나 이거 한 번 내기 좀 힘들다. 2번 나눠서 낼게. 분납해줘. 그러면 그들에서 예배당 종치듯이 두드려 맞고 나옵니다. 왜? 그렇죠. 500만 원 초과일 때만입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분할납부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500만 원 초과 밑줄 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다 적으세요. 분할납부 옆에다. 종부세 동일, 종합부동산세 똑같습니다. 요 분납상이 어디도 그대로 나온다고? 종합부동산세도 그대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버리는 거야?
예. 그래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얼마 초과하면 500만 초과하면 뭐 할 수 있다? 두 번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납부할 세액의 뭐를 일부야 일부. 이걸 또 출제를 한 번은 전부를 이렇게 고쳐놓은 적이 있어. 이 새끼가. 아 흉측한 놈이네. 일부를 살짝 뭐로 바꿔놨다고 전부를 이렇게 말을 바꿔놨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맞았냐 틀렸냐 이렇게 물어보면 실제에서 당해. 다시 밑줄. 납부 기한이 지난 더 몇 월이네? 2개월이네. 여기 2개월 동그라미. 작년까지 재산세 4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45일 하다 보니까 이 분납기를 맞추기가 힘든가. 그래서 역시 이 국세와 똑같이 몇 월? 2개월이네. 뭐 할 수 있다?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토지분 재산세가 나왔네.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더니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에 얼마가 적혔나 봤더니 여러분 800만 원 적혔대요. 여러분 800만 원짜리 재산세 고지서 본 적 있어? 여기는 말입니다. 금태도 둘러 있고요. 봉황도 박혀 있고요. 나오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고지서 똑같아. 근데 얼마라는 게 문제 지금. 얼마 초과했다는 게 문제야? 500만 원 초과했다는 게 문제죠. 그러면 나 시장아 나 이거 한 번이 안 내가 몇 번으로? 두 번으로서 나눌게. 그 얘기야. 그러면 이때의 분납 기한은 언제가 되는가? 그게 언제냐고. 그렇죠. 제가 힌트는 요걸 제시했어요. 아, 토지분이구나. 그러니까 납부기한이 언제야? 9월 말이죠. 근데 9월 말에 한 번에 내기가 힘들다. 그러면 몇 월 이내? 2월 이내. 그러니까 언제? 그렇죠. 11월 말에. 그래서 결론은 몇 월과 9월 말과 11월 말 몇 번으로? 두 번으로 나눠서 낼 수 있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분할 납부세액이 나와 있죠. 양가로 2번 나왔잖아. 여기서 말하는 분할 납부세액 저거. 자꾸 이걸 오해하는 분이 있네. 그럼 요게 당초 9월 30일이 뭐가 되는 거고? 납부기한이 되는 거죠. 토지분이니까 납기가 9월 말이야 되는가. 그러면 분납기한은 언제가 되는가? 11월 말이 되는가. 요걸 구분해야 돼. 납부기한과 분납기한은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가끔 가다가.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 분납기한이 언제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언제로 대답한다고? 11월 말로 대답해야 된다고. 9월 말이 아니라. 9월 말은 납부기한이고 2개월 후가 뭐가 된다고? 분납기한이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납부기한과 분납기한은 다른가? 분납기한 2개월 후를 말하는 거야. 2개월 후. 그러면 여러분 거기 납부할 세액이 얼마? 1,000만 원 이하다. 즉 500만 원 초과했지만 1,000만 원 이하할 때는 자 거기 써졌네 밑줄. 500만 원을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을 언제 내라고? 납부기한에 내라고? 분납기한에 내라고? 네, 거기다 적어놔 여러분. 분할 납부세액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하긴 선생도 모르는데. 분할 납부세액은 뭐를 말하냐면 분납기한시야. 납부기한이 아니라 분납기한시 납부할 수 있는 최대 세액을 말하는 거야. 저거 분할 납부세액은 뭐를 말한다? 분납기한시 납부할 수 있는 최대 세액. 납부기한이라 언제야? 분납기한. 그러니까 매도 후에 2개월 후에 낼 수 있는 최대 세액을 바로 뭐라는 거야, 여러분? 분할 납부세액이라는 거야. 근데 분할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돼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얼마? 500만 원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으로 나와 있죠? 박스벌하고. 그러면 내가 고지서 얼마 나왔어? 800. 그러면 당초 납부기한이 얼마를 내고? 500을 내고 2개월 후인 분납기한 낼 수 있는 금액은 요 8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얼마? 300만 원을 낼 수 있다. 그 얘기야. 제가 이걸 굳이 얘기하는 거죠. 이걸 가끔가다 오해를 하는 분이 계셔요. 500만 초과하는 금액 그랬더니 500만 초과니까 600, 700, 800 아니냐. 그래서 분납기한이 500이 아니라 600, 700, 800으로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다고. 고지 세액 중에서 500만 초과하는 금액은 얼마 말하는가? 300을 말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2개월 후인 분납기한에 낼 수 있는 세액이 500만 초과하는 금액 이렇게 나오니까 500을 초과하는 금액 얼마? 600, 700, 800을 분납기한에 내는 걸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니다고. 고지세액 중에서 고지된 세액 중에서 500만 초과하는 금액을 내란 얘기야. 그러니까 고지된 세액이 얼마면 800이면 여기서 500을 초과하는 금액 얼마? 300만 원을 2개월 후에 낼 수 있다냐. 그러면 당초기한이 얼마를 내야 된다는 얘기야? 최소 500만 원 이상을 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당초기한 때 많이 내야 돼? 적게 내야 돼? 많이 내야 돼. 항상 많이 내고 조금 나중에 내라는 얘기야. 이렇게 예를 들까? 옆에 언니가 갑자기 자기야 내가 오늘 모르고 지갑을 안 갖고 왔다. 제가 가끔 가다 그래. 지갑을 바지를 갈아입는 거 아니어서 지갑을 안 들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보면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한번 당황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가방에다가 카드를 하나 이렇게 짱 박아 놓고 있어. 이제 저도 이제 자꾸 무슨 현상이 와, 증세가. 나도 놀랄 때가 있어, 이제. 이걸 왜 했지, 내가 지금? 응? 900, 300. 요즘 집나무 잘 못 찾아갈 때가 있어요. 하여튼 기억날 때 나기라고. 이거 왜 했지 내가? 뭔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800이니까 당연히 얼마? 500, 300을 내야 된다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600을 내고 200을 내겠대. 그럼 인정해줘? 해줘. 그러니까 많이 내는 건 상관없어. 요때 기한 때.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때 300을 내고 이때 500을 내겠대. 안 해준다고 이렇게는 안 끊어준다고. 이렇게 내면 이 사람은 200만 원에 대해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최저 얼마를 내야 되는 건데 500을 내줘야 되는데 이 300을 냈기 때문에 200 가산금 부과돼. 그리고 고지서가 몇 장 날라온 걸 한 장 나는 걸 몇 장으로 끊어줘야 돼? 2장으로 끊어줘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납부세액이 얼마 초과면 1000만 초과 때는 분납기한 때 납부하는 세액이 얼마 돼? 50% 이하, 밑줄 50% 이하. 자, 여러분 내가 비싼 고지서 한 장 보여줄게. 2천만 원짜리가 날라왔어. 재산세 고지서 받았더니 얼마짜리가 왔다고 여러분? 2천만 원. 납기 개시 5일 전에 왔던 고지서 받으니까 2천만 원이 왔더라. 아유, 야, 시장아. 야, 나 이거 한꺼번에 내기 힘들다. 야, 나 두 번은 나눠서 낼게. 그러세요? 그러면 요 분납기한테 낼 수 있는 금액이 얼마다고? 요 세액의 50% 이하. 그러니까 최소 얼마? 1000만 원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50%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당초기한에 얼마를 1000만 원 이상을 내줘야 된다. 그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요 의미를 하셔야 돼요. 그럼 시장아, 나 요때 당초 9월 달에 1,500을 내고 2개월 후에 500을 낼게. 2장으로 끊어줘. 그럼 끊어줘, 안 끊어줘? 끊어줘. 이거는 상관이 없단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근데 시장아, 나 요때 당초 기한에 500을 내고 2개월 후에 1,500을 낼게. 그럼 끊어줘, 안 끊어줘? 안 끊어준다니까, 여러분. 그 분할납부세액의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요게 어제도 그대로 적용한다고요. 종부세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그러니까 따로 설명 안 해? 예, 그래서 여러분 종부세 동일 적어 놓으셨죠? 예. 자, 그 다음에 237조 부가세 봅시다. 자, 재산세 납세무자는 여러분 재산세 납부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 납부할 재산세 몇 프로를? 20%를 한 번 더 뭐로 내야 된다 여러분? 지방 교육세를 한 번 더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그럼 뒤에 항상 누가 쫓아? 지방교육세 항상 쫓아. 잠세! 그러면 똑같이 재산세! 그러면 누가? 지방교육세! 몇 프로? 20%. 그럼 재산세가 100이 나왔다. 재산세가 100이 나왔다. 그러면 100의 20%는 얼마를? 20을 한 번 더 뭐로 내야 된다?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지금 재산세가 여기 얼마 나왔어? 2천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20%는 얼마? 400이 뭐로 오는가? 지방교육세 쫓아온다 그 얘기야.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항상 20% 쫓아오면 되는 거죠 뭐. 1,500이 나오고 500을 내겠다. 인정하죠 재산세? 그럼 요게 몇 프로? 20%는 얼마? 300만 원을 뭐로 내면 되고 지방교육세. 그리고 요 500의 몇 프로? 20%는 얼마? 100을 뭐로 내면 돼? 지방교육세.
그러니까 재산세가 분납대상이 되면 모두 지방 교육세도 분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부가세이기 때문에 항상 재산세 그럼 뒤에 누가? 지방 교육세가 꼭 쫓아오니까. 자, 그 다음에 병기세가 있네. 밑줄 병기세. 이거 발음 잘해야 돼. 잘못하면 룰로 하시군요. 이렇게 돼버려요. 병기. 밑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세 밑줄 하나. 그 다음에 재산세 밑줄 하나. 요 납기가 어떻게 하면 같을 때는 어디에?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어떻게? 나란히 적어. 동그라미 나란히 적어. 요걸 뭐라고 그래? 병기라고 합니다. 병기. 변기가 아니라 병기다고. 고지할 수 있다. 밑줄 할 수 있다. 뭘 말하는 거 그러면 임의 규정을 말하죠. 자, 그렇게 좀 봐두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죠. 뭐 쭉 넘어가면 어디로 가느냐. 네. 257조 그 밖에 지방세가 있어. 찾으셨나요? 네. 그 밖에 지방세 나오면 정말 가끔 한 번 나와. 네. 그러니까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X 257조 X 치세요. 여태 공인중개사 시험에 그 밖에 지방세가 시험에 나왔던 건 딱 3번밖에 없어. 28년간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시험에 나왔던 건 딱 3번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은 무시하라고. 예.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갑니다.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보세요. 몇 문제 나오냐? 한 문제. 종부세 한 문제. 예. 많으면 재산세하고 통합해서 1.5문제 정도야. 기분 나쁘면 안 나온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종부세는 몇 문제 나온다? 한 문제. 그래서 274쪽부터 어디까지 가냐? 304쪽까지 가세요. 274쪽부터 304쪽까지 샥 빠지게 완벽하게 정리해서 몇 문제 맞히냐? 한 문제야. 근데 작년에 그 한 문제도 못 맞추게 더럽게 어렵게 냈어. 나중에 우리 문제 보면 알겠지만 진짜 어렵게 나왔어요. 맞추지 못하게 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종부세는 효율성을 추가할 수밖에 없어. 무조건 완벽하게 다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 엑기스만 잡아놓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그때는 너나 하나 없이 다 틀리는 거야. 그 마음은 편해 다 틀리면. 예,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예, 우리 기본적인 엑기스 한번 뽑아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